안녕하세요. 저는 현재 한 시골에서 농사를 짓고 있는 63살의 여성입니다. 먼저 이야기에 앞서 동네가 워낙 좁기도 하고 정확한 지명이나 이름을 가명으로 하는 부분은 양해 부탁드려요. 이 적지 않은 나이에 서로의 숟가락 개수까지 아는 곳이니 부끄러울 게 뭐 있겠냐만 하필 제가 들려드릴 이야기가 저희 자식에 관련된 것이기 때문이죠. 솔직하게 말하면 제 자식 농사는 완전 망했습니다. 저는 그걸 환갑이 넘어서 완전히 인정해야 했고요. 될성 부른 나무는 떡잎부터 다르다고 하죠. 단순한 속담처럼 보이겠지만 농사를 하다 보면 이게 진짜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잘 자라서 좋은 열매를 다는 것들은 딱 보는 순간 알게 되거든요. 거칠고 투박한 땅에 단단한 뿌리를 내리고 딱히 크게 신경을 쓰지 않아도 아주 잘 자라죠. 그러니 반대로 제대로 자라지 못할 것 같은 것도 어렵지 않게 구분을 할 수 있어요. 제대로 뿌리도 내리지 못하고 비실비실하니 아무리 신경을 써서 살려놔도 만족할 만한 결과는 절대 얻을 수 없다는 겁니다. 물론 자식을 키운다는 것은 키우는 것을 제외하고는 농사와는 결이 다르죠. 농사야 속아내기로 뽑아버리면 그만이지만 자식을 그리 할 순 없으니까 말입니다. 그저 정성을 다해 최선을 다해 키우면서 잘 자라주길 기도하는 수밖에 없죠. 문제가 하나 있다면 제 인생은 단 한 번도 뜻대로 흘러간 적이 없었다는 겁니다. 그날도 마찬가지였어요. 작은 아들 내외가 찾아와 제 앞에 내민 것은 각종 보험 증서와 유언장이라고 적힌 종이 한 장이었죠. 농번기라 온몸이 땀과 흙으로 범벅이 되어 있는데 아들은 제 손에 다급히 쓸 것을 쥐어주며 말했습니다. 엄마, 여기랑 여기 그리고 또 여기 이름 적고 사인해. 아니면 지장이나 인감 찍어도 되고. 확실한 게 좋으니까 지장으로 하자, 지장. 갑자기 이게 뭐야? 엄마 지금 얼른 돌아가 봐야 해. 한창 바쁠 때 연락도 없이 찾아와서. 지금 병태 혼자서 일하고 있는데 엄마 이러고 있을 시간 없어. 지금 그놈이 더 중요해. 엄마, 나야. 내가 엄마 친아들이고 솔직히 이렇게 하는 것도 다 병태 그 인간 때문이라는 거 몰라서 그래? 병태 그 인간이라니 너한텐 형이야. 어쩜 말을 그리 하니? 너 그 말버릇 아직 못 고쳤어? 내가 몇 번을 말해 병태는 내 아들이라고. 막말로 우리랑 피 한 방울 안 섞인 인간인데 내가 형 대접할 이유가 있어? 정태 너 정말 이럴래? 나이가 몇 살인데 아직도 그래? 나이가 드니까 더 알겠어. 엄마는 몰라. 아빠 저렇게 되고 엄마까지 잘못되면 족보 진짜 꼬인다고. 막말로 엄마가 죽은데 형이 어떻게 나올 줄 알고 편안하게 있을 수 있겠어? 재산 문제는 더욱이 확실히 해놔야지. 내가 형을 고소하지 않으려고 이러는 거 모르겠어? 너 정말 자꾸 이럴 거야? 집에 내려와서 한다는 말이 고작 재산이니 고소? 제 말에 아들은 저를 비웃었죠. 누가 보면 아주 대단한 재산이라도 있는 줄 알겠네. 냄새나는 시골 촌구석에 땅 몇 개 있는 게 전부면서. 엄마도 그러는 거 아니지. 적어도 친아들을 위해서 뭐 하나라도 제대로 해야지. 내가 많은 걸 바라는 거 아니잖아. 그냥 유언장만 좀 적어달라고. 정태야! 그 이름도 짜증나. 병태 정태. 애초에 왜 내가 형 이름 따라서 이름을 지어야 해? 이름도 하필이면 병신 같고 촌스러워서 싫다고. 누가 들으면 진짜 친형제처럼 들려서 더 싫고. 그러니까 얼른 써. 적어도 진짜 내 엄마라면 나한테 이 정도는 해줘야 하는 거 아니야? 저는 그날 도대체 어디서부터 뭐가 잘못되었는지 기억을 더듬어 나갔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그 끝에 다다랐을 때 남편이 습관처럼 말했던 경고가 떠올랐죠. 당신 그런 식으로 하다간 나중에 후회할 거야. 오냐오냐 키우는 거 결코 정태한테 좋은 일 아니라는 거 몰라서 그래. 애가 날이 갈수록 버르장머리가 없잖아. 애들 다 그렇게 크는 거야. 그리고 난 내 자식들한테 그 정도는 해주고 싶어. 당신도 알잖아. 그게 내 유일한 꿈이었다는 거. 알지. 그러니까 나도 정태한테는 더 신경 썼잖아. 하지만 아닌 건 아니야. 잘못했으면 따끔하게 혼을 내야 하고 적어도 진심으로 반성할 수 있게 하는 게 부모 역할이라고.
정태 저놈은 친구를 때렸어. 거기다 다른 사람 물건까지 손댔고 근데도 혼을 안 내? 아직 어리잖아. 단지 철이 안 들어서. 그리고 혼을 안 내긴 누가 안 내? 그게 혼낸 거야? 하지 말라고 하는 게? 그럼 때려? 때릴 곳이 어디 있다고. 애를 때리면서 키우기 싫어. 그런 부모도 되기 싫고. 남편은 깊은 한숨을 쉬면서도 그런 저를 더는 말리지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누구보다 제가 어떻게 살았는지 아는 사람이었기 때문이죠. 제가 태어난 시대의 부모들은 거의 다 비슷했을 테지만 저희 부모님은 유독 자식에게 관심이 없는 사람들이었어요. 마치 자식이란 존재가 있었는지도 인지하지 못하는 그런 사람들 같았습니다. 매번 저를 볼 때마다 올해 나이가 몇이지 하고 묻고는 대답을 들을 때마다 벌써 그렇게 됐나 하는 그런 수준이었으니까요. 더구나 딸 자식이란 존재는 언젠가는 시집갈 존재라고 인식하고 있었기에 딱히 정도 주지 않았습니다. 당연히 공부를 더 시킬 생각도 전혀 없었죠. 계집이 제 이름 석자 읽고 쓰고 숫자 계산만 하면 된다고 생각했고 거기서 더 배우면 쓸데없이 콧대만 높아진다고 하셨거든요. 조금이라도 반항하면 매를 들었고 눈에 보이는 아무거나 던지기 일쑤였죠. 공부? 네가 공부가 왜 필요해? 다른 자식들은 벌써부터 돈 벌어 효도한다는데. 돈 벌게요. 벌 테니까 저 학교만 좀 졸업하게 해주시면 안 될까요? 다 갚을게요. 네? 이 돈 갉아먹는 버러지 같은 게! 아버지는 그날 제게 재떨이를 던졌습니다. 단순히 공부를 좀 더 하고 싶었던 게 전부였던 제게 말이죠. 제 이마는 그때 찢어진 상처가 흉터로 여전히 남아있을 정도였고요. 그런 환경에서 자라다 보니 저는 제 자식에게만큼은 절대로 그렇게 하지 않겠다 다짐했던 겁니다. 한편 남편은 집안이 정말 가난했다고 들었어요. 저희 집도 형편이 좋진 않았지만 남편의 경우는 굶는 일이 허다할 정도였고 어떤 때에는 쓰레기통을 뒤지기까지 했다고 합니다. 지독한 가난이라는 말이 퍼즐 조각처럼 딱 맞아떨어지는 그런 환경에서 자랐기에 남편은 결혼과 동시에 그 가난을 끊어낼 것이라고 다짐했다고 했죠. 어떤 면에서 보면 우린 완벽한 부부였습니다. 자식에게 뭐든 해주겠다는 저와 자식에게 가난을 물려주지 않겠다는 남편이었기에 저희 부부는 자식을 딱 하나만 낳기로 합의를 봤거든요. 아이를 가지는 것조차 저희는 모두 계획을 했고 이를 악물고 일만 죽어라 했죠. 헌데 앞서 말했던 것처럼 인생은 제 뜻대로 흘러가는 법이 없었습니다. 저희가 결혼하고 얼마 뒤에 남편의 형이 죽고 말았기 때문이죠. 누가 죽어? 아주버님이? 도대체 왜? 그게 그 멍청이가 공사 현장에서 녹슨못에 찔렸나봐. 못에 찔려서 사람이 죽어? 못이 어디 박히기라도 했대? 몰라. 그게 파상풍이라고 한대. 무슨 감염이 됐다나? 그 당시 저는 파상풍이라는 게 있는지조차 모를 정도로 무지했습니다. 배운 것 없는 남편 역시 마찬가지였고요. 못에 찔려 죽었다니. 처음엔 심장에 박히기라도 했나 상상을 했을 정도였으니까 말이죠. 그리고 당시에는 생각보다 저희처럼 그 위험도를 모르는 사람이 많았어요. 감염? 근데 갑자기 죽었다는 거야? 그게 말이나 되는 일이야? 모르겠어. 혼자서 며칠을 끙끙 내리 앓았나봐. 그 미련한 인간이 돈 때문에 병원에 갔겠냐고. 그저 한숨 자면 괜찮아질 거라고 그러면서 넘긴 거지. 그러다가 병태가 경찰에 신고를 했다나봐. 어린 것이 가엾게도 이 시신이랑 며칠을 있다가 신고를 했다네. 근데 형님은 뭐라고? 그 어린아이가 신고를 해? 그게 병태 말론 진작에 도망을 갔대. 이 싸웠는지 그런 건 모르는 것 같고. 겨우 5살이 뭘 알겠어. 그냥 엄마가 어디 멀리 다녀온다며 나갔다고만 하더라고. 도망을 치다니 애를 두고 그냥 도망을 쳤다고? 이전부터 형수랑 형이랑 많이 싸우긴 했었어. 돈 때문에 싸웠던 거겠지. 근데 병태 말이야. 그 아버지가 우리가 안 데리고 가면 고아원에 넣겠다고 우리한테 결정하라셔. 진짜 너무들 하시네. 그래도 본인 자식이 낳은 아이인데 어쩜 그럴 수가 있어?
본인들한테는 손자인데. 어머님, 아버님도 그러시는 건 아니지. 그럼 우리가 데리고 오는 거야? 모르겠다. 일단 우리도 당장 맡을 순 없잖아. 아직 돈도 제대로 모으지 못했는데 애를 갑자기 어떻게 데리고 와. 형한테 미안하지만 고아원으로 가는 게 좋을지도 몰라. 솔직히 우리 부모님이나 우리 집에서 사는 것보다 그게 더 행복할 거라고 난 확신해. 남편은 가난보다 가난을 극복할 생각이 없는 부모가 더 끔찍하다고 했습니다. 어린 시절 꿈이 고아원에 가는 것이었다던 남편은 애써 자신의 조카를 외면했죠. 하지만 죽은 큰 형의 장례를 치르면서 자식이 남긴 돈에 침 흘리는 제 부모와 집 나갔다 돌아온 병태의 친모의 싸움을 보게 되었던 겁니다. 어린 병태는 구석에 쭈그려 앉아서 벌벌 떨고 있었고요. 바짝 마른 가지같이 가느다란 몸은 제대로 먹지도 못한 것처럼 보였습니다. 우린 딱히 의견을 나눈 것도 아니었지만 그 자리에서 병태의 손을 잡고 그 자리를 빠져나왔어요. 그런 결심에는 아주 많은 것이 담겨 있었죠. 딱 한 아이만 낳아서 잘 기르자고 했기에 그게 저희의 처음이자 마지막 아이라는 거였습니다. 하지만 그때도 인생은 저희 뜻처럼 흘러가진 않았죠. 바로 그 무렵에 저는 정태를 임신하고 있었고 그렇게 졸지에 두 아이의 엄마가 된 겁니다. 남편은 그때 아주 큰 결단을 내린 듯 보이더군요. 2배로 노력할 거야. 이 지긋지긋한 가난 내 손에서 반드시 끊을 거고 자식한테 물려줄 건 없어도 우리 부모님처럼 빚은 안 남길 거야. 두고 봐. 나도 도울게. 우리 진짜 잘 살아보자. 2 아이만은 반드시 잘 키울 거야. 저는 만삭의 몸으로도 한시를 놀아본 적이 없었습니다. 남편도 마찬가지였죠. 닭이 울기도 전에 일어나 누구보다 늦게 잠들었으니까요. 그렇게 결혼하고 5년째의 빚을 모두 갚았고 11년이 되었을 때는 살고 있던 집을 소유하게 되었죠. 우린 서로를 부둥켜 안고 정말 펑펑 울었습니다. 앞으로 더는 이사도 가지 않아도 된다는 게 너무나 기뻤거든요. 하지만 정태가 머리가 크면서부터 또 다른 문제가 생기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바로 정태가 그 문제의 원인이었죠. 앞에 잠깐 언급한 것처럼 애가 손버릇이 좋지 않았는데 시골의 특성상 한 달이 건너면 다 아는 집이니 그냥 넘어가줘서 그나마 큰 일로 번지지 않았던 거였습니다. 너 정말 언제까지 엄마 속을 썩일 거야? 이러다 너 진짜 큰일 난다는 거 몰라서 그래? 내가 왜 이렇게 됐는데? 이게 다 엄마랑 아빠 잘못 만나서 이런 거야. 너 지금 뭐라고 했니? 우리 탓이라는 거야? 그래, 무능한 엄마랑 아빠 만난 게 내 잘못은 아니잖아. 너 지금 그걸 말이라고 해? 엄마랑 아빠가 너한테 어떻게 했는데? 너 하고 싶다는 거 다 들어주진 못했어도 남들이랑 하나 다를 것 없이 키웠어. 근데 도대체 뭐가 부족해서 그래? 일단 이 집구석부터가 최악이야. 다른 애들은 엄청 좋은 집에서 살아. 부모들도 하나같이 좋은 직업 가지고 있고 학력도 좋아. 근데 엄마랑 아빠는 뭐 하나 제대로 된 게 있어? 둘 다 냄새나는 촌구석에서 벗어날 생각은 절대 없잖아. 그리고 돈을 벌면 뭐해? 그저 시골의 땅, 시골집 이런 거나 사면서. 우리도 좀 남들처럼 제대로 된 곳에서 살면 안 되는 거야? 평생을 땅 파먹고 사는 사람이 가긴 어딜 가? 이걸로 너 먹이고 입히고 키운 거 몰라? 그니까 싫다고. 그놈의 땅 더는 파먹기도 싫고 쪽팔리단 말이야. 우리가 지렁이야? 벌레야? 무슨 매번 땅을 파먹어. 그니까 엄마, 내가 남의 물건 2번을 안 훔칠 테니까 우리도 서울 가서 살자. 아님 나라도 보내줘. 유학 간다고 생각하고. 지금도 공부도 안 하면서 서울 가면 할 것 같아? 정 가고 싶으면 공부해. 공부해서 서울로 대학 들어가. 그럼 그땐 엄마도 아빠도 아무 소리 안 하고 지원해 줄 테니까. 물론 앞으로 사고도 치지 말고. 그게 엄마 조건이야. 다행히 그 방법은 먹혀들었습니다. 도대체 서울을 왜 고집하는지 그 이유는 알 수 없었지만 고등학교에 올라간 뒤로는 잠잠하게 지냈죠. 실제로도 서울 소재의 대학에 합격하며 서울로 올라가게 되었고요. 반면 병태는 농수산대를 졸업한 뒤 시골로 완전히 내려온 겁니다.
무뚝뚝하니 말수도 없었지만 묵묵하고 부지런해서 저희 부부에게는 참 많은 의지가 되어줬죠. 아니, 정확히는 마을 사람 모두가 병태를 의지하고 아꼈습니다. 대학에서 많은 기술을 배워서 그걸 또 사람들에게 알려줬고 일도 잘해서 사람들에게 예쁨을 받았죠. 때문에 가끔 집으로 내려온 정태는 그걸 못마땅하게 생각했습니다. 아주 누가 보면 이장이라도 출마하는 줄 알겠네. 형은 참 비위도 좋다. 어떻게 그 냄새나는 노인네들이랑 말을 섞어? 난 5분도 같이 있기 싫던데. 입에서 똥내 나지 않아? 아가리에 소똥을 주워 삼켜도 그런 냄새는 안 날 거야. 그게 시체 썩는 냄새인가? 어차피 오늘 내일 하는 양반들 맞잖아. 그런 산송장이랑 왜 말을 섞어? 그러니까 형한테 자꾸 뭐 해달라고 하지. 정태, 너 그런 말은 농담으로라도 하지마. 들으면 얼마나 기분이 나쁘겠어. 애초에 기분 좋으라고 한 말 아니니까 듣든가 말든가 상관없거든. 그리고 나름 형 생각해서 해준 말인데 왜 그렇게 진지하게 다큐로 받아들여? 젊은 형 인생이 안타까워 그러는 거야. 솔직히 이런 시골에서 썩으면 뭐 있어? 에휴, 하긴 형이 뭘 알겠어. 고작 농업대학이나 나왔으니 모르는 거지. 아니지, 개똥 소똥 냄새에 익숙해서 입냄새를 못 맡게 된 건가? 너 말 조심해. 왜? 한 대 때리게? 쳐! 때려봐! 왜? 못 때리겠어? 자신의 뺨을 들이대면서 병태에게 시비를 거는 걸 보고 제가 뛰어나왔죠. 왜 또 그래? 너 형한테 그딴 식으로 굴 거야? 좀 잠잠해졌다 싶더니 또 시작이니? 내가 뭘? 엄마도 형 너무 감싸고 돌지 마. 형이 저러는 거 다 엄마랑 아빠 땅 때문이라는 거 몰라서 그래? 친형도 아니면서 나한테 사사건건 이래라 저래라 하는 것도 웃겨. 누가 보면 엄마랑 아빠가 낳은 친자식이라도 되는 줄 알겠네. 병태 내 친자식이야. 그러니 너 자꾸 그런 말 할 거면 서울 올라가. 와, 이제 친자식을 내쫓기라도 하겠다는 거야? 엄마 진짜 이러다 후회해. 핏줄이 괜히 진하다는 소리 하는 게 아니야. 효도를 해도 내가 하고 엄마 아빠를 모시더라도 내가 하지. 형이 그런 걸 할 것 같아? 당장 엄마 앞에서 깔짝거리면서 일 거드는 것도 시커먼 속내가 있는 거라고. 엄마도 오래 키웠다고 착각하지 마. 검은 머리 짐승은 애초에 거두는 게 아니거든. 시끄러워! 어디서 감히 그런 말을 해! 아니, 막말로. 내가 대학 졸업하면 누가 돈을 더 잘 벌겠어? 시골에서 빌빌거리는 형? 아님 서울에서 대학 나와서 졸업한 나? 엄마도 투자를 하려면 제대로 된 곳에 하란 소리야. 형이 농사로 잘 나가봤자 어차피 성공은 절대로 못해. 그나마 여기서 이룰 수 있는 성공이라고 해봤자 필리핀이나 태국 같은 곳에서 여자 사서 애나 낳고 시골에서 사는 게 전부겠지. 그럼 엄만 다 늙어서 국수 위에 고수나 올리는 그런 여자를 며느리로 둬야 할걸? 그 당시 정태가 그렇게 예민하게 굴었던 것은 남편이 자신의 땅 중 하나를 병태에게 줬기 때문이었습니다. 버섯 농사를 지어보겠다는 큰아들에게 하우스를 드릴 수 있도록 한 자리 내어준 거였죠. 사실 그 이전까지만 하더라도 작은애는 병태를 잘 따르곤 했어요. 가뜩이나 동네에서 비슷한 나이 또래를 찾기도 힘들었으니 둘은 친구처럼 잘 지냈죠. 그런데 정확히 그 무렵에 유학을 가고 싶다며 억지를 피우는 걸 거절했더니 그때부터 형이 친형이 아니라는 둥, 돈을 빼돌리는 도둑이라는 둥 이상한 말을 했던 겁니다. 저는 정태를 따로 불러 최대한 부드럽게 설득했죠. 너 자꾸 병태한테 상처 줄 거야? 너희 잘 지냈잖아. 도대체 왜 그러는 거니? 그야 형이 내 걸 자꾸 가져가니까. 아빠도 엄마도 다 형만 오냐오냐 하는 거 아니냐고. 누가 뭘 오냐오냐 해. 오히려 널 오냐오냐 키운다고 너희 아빠가 한 소리 했었지. 진짜 날 오냐오냐 할 거면 형한테 그 땅을 줄 게 아니라 내가 가고 싶다고 한 유학을 보내줬어야지. 엄마, 제발 정신 좀 똑바로 차려. 형은 결국 엄마 친자식 아니야. 나중에 엄마가 물에 빠져도 누가 거길 뛰어들 거라 생각해? 형? 웃기지 마. 친자식인 내가 뛰어들걸? 그러니까 투자를 하더라도 나한테 해야 한다는 말이고, 저 음흉한 새끼가 아니라. 너한테 우리 투자 안 한 게 뭐가 있어? 너 자취하고 싶다고 해서 방도 얻어줬고 다달이 생활비에 월세도 우리가 냈어.
다른 애들 다 아르바이트 할 때도 너 고생하는 게 싫어서 최대한 지원을 했고. 근데 병태는 애초에 학비 전액 지원되는 대학 들어갔고 혼자 힘으로 생활비 마련해서 살았어. 오히려 우리가 너한테 더 해줬으면 더 해줬다는 거 몰라? 아, 몰라! 애초에 내가 형이랑 같아? 난 유명한 대학 들어갔고 다른 애들이랑 매일 경쟁하고 있어. 농사일을 하겠다는 형이랑 같은 취급하면 안 되는 거라고. 그래도 유학은 아니야. 우리가 이제 가난하다고 할 순 없지만 유학이라는 게 돈이 좀 들어? 우리가 감당할 수준이 아닌데 어떻게 거길 보낼 수 있다고 장담을 해? 아, 땅이라도 팔아! 뭐든 다 팔아서 보내달라고! 난 무조건 갈 거야. 안 그럼 나도 엄마랑 아빠 안 볼 거야. 나보다 친아들도 아닌 저 자식이 좋다면 나도 부모 대접하기 싫으니까. 솔직히 정말 막막했습니다. 하지만 남편과 상의한 끝에 짧게라도 1년 정도를 보낼 계획을 하게 됐죠. 그런데 그 일이 터지고 말았던 겁니다. 유학 문제로 이런저런 것들을 알아보다가 정신이 없어 아들의 마지막 학기 수업료를 보내지 못했던 거죠. 보통 아들의 통장에 넣어두면 알아서 납부를 해주곤 했는데 너무 급한 나머지 남편이 학교에 직접 전화를 걸었던 겁니다. 여보, 뭐라고 해? 혹시 학교 잘리는 건가? 그거 좀 늦게 냈다고? 아유, 정태가 난리가 날 텐데. 정태한테 내가 전화해서 물어나 볼까? 직접 가서 빌거나 하면. 잠깐, 그게 아니라 정태가 그 학교에 없다는데. 없다니? 아니, 혹시 늦잠 자서 못 갔나? 어디 아픈 건가? 아니, 그게 아니라 정태랑 내가 애초에 입학을 안 했다는데. 이게 뭐 어찌 된 일이지? 학과를 잘못 알았던 거 아니야? 다시 물어봐. 대학 합격했다면서 저희에게 합격 통지서까지 보여줬기에 저희는 당연히 뭔가 잘못됐다고 믿었습니다. 결국 정태가 졸업한 고등학교에 문의를 했죠. 그런데 담임 선생님이 정태는 어떤 대학에도 합격한 사실이 없다고 이야기를 해줬던 겁니다. 남편은 그 말을 듣고 분노에 몸을 떨었죠. 자그마치 4년이었어요. 우리가 정태 말만 믿고 등록금과 학비, 그리고 생활비까지 보낸 게 말입니다. 결국 작은 애도 이실직고를 하더군요. 단순히 서울에 올라가고 싶어서 거짓말을 했고 그 돈으로는 유흥을 즐겼다고 했죠. 그러다가 졸업할 시기가 다가오니 유학 간다고 속여 받은 돈으로 사업이라도 할 생각이었다고 합니다. 본인 말로는 어떻게든 수습하려고 했다고 하며 울더군요. 나도 어쩔 수 없었어. 다른 애들은 졸업하고 취업하고 다들 하나씩 하는데 난 뭐가 있어. 겨우 고졸로 들어갈 회사도 없단 말이야. 그래서 나도 답답했다고. 지금 그걸 핑계라고 되는 거야? 자그마치 4년이야. 4년을 우리 속였다고. 그럼 내가 대학 떨어졌다고 하면 엄마랑 아빠는 서울 보내줬을 것 같아? 가고 싶어 죽겠는데 어쩌라고. 이 지긋지긋한 시골에서 벗어나고 싶은 게 죄야? 나도 애초에 서울에서 태어났으면 이렇게는 안 살았어. 이건 다 엄마 아빠 때문이라고. 아들이 꾀꾀거리며 도리어 잘했다고 성질을 내니 가만히 있던 남편이 일어났죠. 이놈의 새끼가! 뭐 어쩌게? 뭐 때리기라도 하게? 남편은 이를 꽉 물더니 결국 작은 애의 뺨을 한 대 때렸습니다. 평생을 손 한 번 댄 적 없었기에 아들 역시도 큰 충격에 빠지고 말았죠. 그 길로 바로 집을 나갔고 듣기론 늦게 군대에 입대를 했다고 하더군요. 그것도 아들의 자취방을 빼며 알게 된 사실이었습니다. 그래도 딱 한 가지 희망이 있었다면 군대를 나오고 나면 정신을 차릴 수도 있다는 거였어요. 하지만 군 제대를 한 아들과 다시 마주했을 때 그 아이 곁에는 만삭의 여자가 있었죠. 전화 남편은 속을 끓이면서도 겨우 참았고 아들은 우릴 신경도 쓰지 않는지 뻔뻔하게 말했습니다. 이왕 이렇게 된 거 결혼해야지. 별 수 있어. 남자가 책임은 져야 할 거 아니야. 부모라면 자식이 결혼하는데 어느 정도 도움은 줘야 하는 거고. 배를 보니까 산딸이 얼마 안 남은 것 같은데. 몰라, 한 3개월? 그 전에 결혼하려고. 이렇게 된 거 아이 낳고 결혼을 해야지. 만삭의 몸으로 결혼식이 얼마나 힘든 줄 알아? 싫어. 그냥 할 거야. 아이 태어나고 바로 내가 아빠다 이렇게 하는 게 맞지. 겉으로 보이는 게 뭐가 중요해?
그리고 요즘엔 임신도 혼수야. 자랑스러워해도 된다고. 하지만 정태야, 너 지금 직장도 없고 군에서 막 제대했잖아. 나중으로 미루면 뭐가 달라져? 가정이 생기면 오히려 정신 차리고 살 수 있잖아. 그니까 엄마가 지원을 좀 해줘. 이 사람 그냥 보통 여자 아니야. 대학도 엄청 좋은 곳 나왔고 집안도 굉장히 좋아. 그니까 우리도 적당히 수준 맞춰야 할 것 같아서 그래. 어? 아들 말로는 곱게 자란 부잣집 아가씨라고 했습니다. 예비사도는 미국에서 식당을 운영하고 있고 뭐 하나 모자람 없이 자랐다고 하더군요. 대학도 미국에서 나왔으며 대기업에서 일을 하고 있다고 들었죠. 아직도 정신 못 차린 아들을 보면서 속이 시커멓게 탔지만 그래도 아이를 가진 마당에 어쩔 수 없이 허락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결혼식 당일 저희는 경악할 수밖에 없었죠. 만삭을 하고 나타났던 이장과 달리 늘씬한 허리가 그대로 드러났기 때문이었어요. 그리고 알게 됐죠. 어디 하나 모자람 없던 완벽했던 며느리도 제 아들과 똑같은 애라는 걸 말입니다. 애초에 임신은 거짓이었고 집안 이야기까지 싹 다 지어낸 거였어요. 저는 바로 그날 며느리에게 따져 물었죠. 내가 이런 말할 처지 아니고 내 아들 하나도 교육 제대로 못한 못난 부모긴 해요. 하지만 아가씨까지 그런 거짓말을 동조할 필요가 있었어요? 제 아들이 그러자고 했어도 아니라고 말해줄 순 있어야죠. 더구나 다른 건 그렇다고 쳐도 임신을 했다고 거짓말을 하다니. 결혼식만 이런 게 아니라 집 얻을 때 쓴다고 돈까지 가지고 갔잖아요. 설마 돌려달라고 하시게요? 한 번 줬으면 끝 아닌가? 뭐요? 이봐요 아가씨. 아가씨 지금 선 긋는 건가요? 그럼 저도 아줌마라고 불러드릴까요? 막말로 우리가 임신한 걸 뻥쳤지 결혼 안 한 건 아니잖아요. 그리고 결혼하면 부모는 이 정도 지원은 당연히 해줘야 하고요. 솔직히 제가 임신했다는 거 아니면 결혼 반대하셨을 거잖아요. 제가 나이가 더 많다고 뭐 그게 아니면 부모 없는 고아라고 반대했을 거 뻔한 거 아닌가요? 저는 아가씨가 걱정이 되니까. 현실적으로 생각을 해야죠. 정태는 직업도 없는데. 저희 사랑해요. 사랑하면 끝이고 그게 현실이죠. 직업 때문에 고민하고 돈에 휘둘리고 이것저것 따지고 들면 결혼 못하는 거고요. 그러니까 걱정한다는 핑계로 저희 둘 갈라놓지 말아주세요. 무엇보다 이렇게 좋은 날에 더는 얼굴 붉히기 싫어요. 앞으로 저희끼리 잘 살 테니까 신경 끄시고요. 앞으로 더는 손 안 벌리고 잘 살아보겠다고요. 됐죠? 그때 그 정신으로 결혼식을 어떻게 치렀는지도 모르겠습니다. 나중에 받게 된 결혼사진에서 활짝 웃고 있는 사람은 아들 내외뿐이었죠. 그리고 그 다음에는 연락이 완전히 끊어지더군요. 전화번호까지 바뀐 뒤에 7년 가까이 단 한 번도 나타나지 않았던 겁니다. 당연히 저는 매일을 아들 걱정을 했고 남편은 그런 저를 더 많이 걱정했죠. 여보, 혹시라도 나 죽고 아들이 나타나면 재산 줄 거야? 왜 그런 쓸데없는 말을 해? 죽긴 누가 죽는다고. 사람 일 모르는 거야. 갑자기 어떻게 될지 모르고. 우리 반백살 넘은 지 오래야. 그냥 상상만 해보라는 거야. 병태나 정태 둘 다 당장 돈 급하다며 사정하면 어쩔 거냐고. 정태는 괘씸해서 절대 안 주지. 병태는 이유가 있지 않을까 싶어서 모르겠네. 죽기 전에 자식들한테 재산 다 넘기면 안 돼. 알았어? 하지 말란다고 안 할 사람 아니니 내가 어찌는 못하겠지만 적어도 이 집이랑 먹고 살 땅 하나는 넘기지 말란 뜻이야. 어? 에휴, 또 머리 아프게 한다. 그럴 일 없어. 매일 일만 죽어라 하는 그 사람이 갑자기 무슨 바람이 불었는지 그 뒤로도 만약의 소리를 몇 번이나 하며 쓸데없는 말을 하더군요. 그런데 그게 일종의 촉이었다는 걸 알게 됐죠. 실제로 다신 저희 앞에 나타나지 않을 것 같은 작은 아들 내외가 찾아왔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남편 말처럼 돈을 요구하러 온 것은 아니었어요. 외제차를 끌고 양손 가득 선물까지 들곤 저희 두 사람에게 용돈까지 쥐어줬던 겁니다. 아들 말로는 하는 사업이 대박이 났다고 하더군요. 무슨 사업인데? 그게 그렇게 돈을 벌어?
우리한테 용돈을 이렇게나 줄 만큼? 아, 엄마, 그 정도면 우리 하루 수익도 안 되는 돈이야. 이 쇼핑몰 열었는데 제법 벌이가 쏠쏠해. 내가 말했지? 언젠간 엄마랑 아빠한테 효도할 사람이 나일 거라고. 그러니까 진즉에 말했잖아. 나한테 투자했어야 한다고. 이제 대충 감이 와? 후회되지? 뭐 그럼 지금 투자라도 하라는 말이니? 아들은 웃으면서 손을 저었죠. 아이 됐어. 이런 시골 땅 팔아서 무슨 돈이 나온다고? 그냥 엄마랑 아빠한테 효도하러 온 거야. 나나 이 사람이나 잘한 거 하나 없는 거 알고 면목도 없지만 지금이라도 잘할 생각이니까 그저 가만히 받기만 해줘. 엄마, 그간 고생 많았어. 앞으로는 받기만 해. 진심이야? 아이 속고만 살았어. 받아보면 알겠지. 그냥 내가 뭐 달라는 말은 입도 안 열게. 됐어? 뭐 이제 좀 믿음이 가? 그냥 효도 들어가니까 입만 벌리고 있으란 뜻이야. 아들은 확실히 많이 달라져 있었습니다. 돈이 생겨서 그런지 이전보다 여유로웠고 코를 막고 싫어하던 시골 어르신들에게도 깍듯하게 대했죠. 어린 시절부터 지켜봤던 분들도 하나같이 칭찬을 할 정도였습니다. 뿐만 아니라 제게 툭툭거리던 며느리도 변했죠. 어머님, 제가 식사는 준비할게요. 새참이라고 하죠? 저 음식 솜씨 꽤 좋아요. 그래도 이게 1인분도 아니고 인부가 더 있어서 혼자서 하긴 버거울 거야. 저 20인분까지는 만들어 봤거든요. 고아원에서 살 때 좀 큰 애들은 손을 거들어야 했거든요. 그래서 대량으로 밥하고 국하고 반찬 만드는 거 눈 감고도 해요. 제가 싹 다 해드릴게요. 그래? 아니 뭐 그럼 나야 고맙지. 실제로 며느리는 요리를 굉장히 잘했습니다. 요리하면 저도 빠지지 않는데도 어린 나이에 손이 빠르고 손맛도 있더군요. 덕분에 저는 어깨가 으쓱해질 정도로 주변에 부러움도 샀죠. 그 뒤로도 거의 매주 내려와서 저희 일손을 거들거나 말동무를 해주곤 했습니다. 그간의 마음고생을 모두 보상받는 것처럼 행복했고 더는 바랄 게 없다고 생각했죠. 그런데 하필 그 무렵에 남편의 이상 행동이 시작된 겁니다. 가끔 멍하니 길에 서 있거나 하는 일이 잦았거든요. 너무 일을 많이 해서 저러나 싶어서 좀 쉬라고 했었는데 고집불통은 말을 절대로 듣지 않았죠. 그러다 하루는 매일 같은 시간에 일어나던 남편이 밭에도 나가지 않고 있는 겁니다. 여보 뭐해요? 아직도 여기 있는 거 보고 놀랐어. 어디 아파? 지금 뭐 하는 거야? 뭐 하긴 나 일 다녀왔어. 무슨 말이에요? 일을 다녀왔다니? 아 이것보다 더 일찍 다녀왔어요? 그게 무슨 말이야? 얼른 저녁이나 차려. 배고프네. 여보 저녁이라니 지금 새벽인데. 아이, 왜 그래요 무섭게? 이에 남편도 놀랐는지 저를 멍하니 보더니 이렇게 말했죠. 여보 나 오늘은 병원에 좀 다녀올게. 아무래도 무슨 병이 생긴 것 같아. 뭐? 그럼 나도 가요. 나도 일단 같이. 아니야 일은 해야지. 당장 수확해야 할 게 얼만데. 읍내에 금방 다녀올게. 그날은 놀란 마음에 일도 손에 잡히지 않았는데 남편이 돌연 자신이 치매에 걸렸다고 가족 모두를 불러놓고 말을 한 겁니다. 작은 아들 내외도 놀라고 병태는 울기까지 했죠. 저 역시 다른 병원에서 검사를 받아보자며 못 믿겠다고 몸을 떨었고요. 하지만 막상 남편은 차분했습니다. 그 이전에도 길을 잃거나 때론 왜 이곳에 있는지 모르는 경우가 있었다고 하더군요. 아무래도 증상이 점점 더 악화될 것 같다며 당장 요양원에 들어가고 싶다는 말까지 했죠. 여보 그게 무슨 말이야? 설령 치매라고 해도 요양원은 아니야. 거기 뉴스 보면 이상한 곳도 엄청 많다고 하고. 거기가 감옥이지 치료소야? 차라리 약 먹으면서 그렇게 우리 집에 있어. 여보 내가 내 마지막은 선택하게 해줘. 가난한 나한테 시집와서 평생을 고생한 당신한테 내 똥까지 치우게 할 순 없어. 내 마지막 자존심이고 내 선택이야. 그러니까 제발 그런 말은 하지 마. 무엇보다 요즘 좋은 요양원도 찾아보면 얼마든지 있어. 그때 병태가 끼어들어 그런 남편을 막았습니다. 제가 돌볼게요. 그러니까 요양원 간다는 말씀 마세요. 저 덩치도 있고 힘도 좋으니 아버지 모시는 거 충분히 할 수 있어요. 아무리 좋은 요양원이라고 해도 여기만큼 좋지 않아요. 됐다. 그 마음만 받으마.
난 이미 결심했어. 온전히 정신이 있을 때 내가 한 결정 제대로 못 박아두는 거야. 절대로 나 다시 집에 데리고 올 생각 말라고 하는 소리고. 아버지! 헌데 가만히 있던 작은 아들이 조심스럽게 말을 했죠. 난 요양원으로 들어가는 거 나쁘지 않다고 생각해. 야, 정태, 너 조용 안 해? 형이 무슨 말을 하고 싶은지는 알겠는데 아빠 선택이라잖아. 그걸 그 누구도 막을 권리 없어. 내가 아빠라고 해도 내 자식한테 그런 꼴 보이기 싫을 거고. 더구나 평생을 여기서 일만 하면서 살았는데 정신 놓고 또 일하러 가면 어쩔 건데? 난 아빠가 그러는 꼴은 못 봐. 시끄러워! 내가 모신다고 했잖아! 우기지 마! 왜 아빠가 선택한 걸 형 멋대로 바꾸려고 들어? 지금 무슨 의견을 나누는 자리인 줄 알아? 아빠는 그렇게 하겠다고 통보했고 우린 최대한 어떤 게 좋을지 따져야 한다고. 정신 차려! 감성 말고 이성적으로 판단을 해야지. 그리고 뭐 형이 치매 환자 모셔봤어? 솔직히 형은 지금 여기 앉아있는 것도 힘들 정도로 일 많잖아. 뭐 몇 년이나 제대로 돌볼 건데? 그때 가서 힘들다고 요양사 드릴 거야? 제발 현실적으로 좀 생각하자 우리. 작은 애의 말이 틀린 게 아니라는 걸 알면서 저 역시도 포기가 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남편에게 사정도 하고 빌어도 봤죠. 하지만 남편은 꿈쩍도 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저는 그나마 저희 동네에서 가까운 거리에 있는 곳이면 좋겠다고 말을 했죠. 읍내를 오가며 봤던 요양시설이 몇 곳 있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작은 아들이 결사반대하더군요. 이 동네 괜찮은 시설 갖춘 곳 없어. 그리고 아빠가 이 근처에 있으면 엄마도 마찬가지로 힘들 거 아니야. 계속 오가면서 하루에도 수십 번 왕복하겠지. 그래서 그럼 어디 모르는 곳에 박아두겠다는 거야? 우리 집 근처로 모실 생각이야. 거기 시설도 좋고 비싸긴 해도 나 그 정도 능력 있어. 너 지금 있는 그 경기도 거기? 그래. 뭐 더 알아봐야겠지만 거기 정도면 진짜 천국이야. 전문 간호사도 있고 요양사도 있고 무슨 프로그램도 엄청 많다고 들었어. 무엇보다 거기면 우리가 매일 갈 수 있는 거리고. 매일 간다고? 그게 가능해? 매일 갈 거야. 정태야, 아무리 그래도 그건 불가능해. 그래도 엄마랑 병태가 가까이 사는 게 좋지. 나 엄마랑 아빠 자식이야. 그것도 친자식. 그 정도가 어려울 게 뭐가 있어? 하루도 안 빠지고 매일, 진짜 매일 갈 거야. 전 그럼 엄마가 확인하면 되는 거잖아. 전화로 내가 갔는지 안 갔는지 보라고. 엄마, 내가 비록 말 잘 듣고 착한 아들은 아니었지만 그래도 친아들이야. 병태나 엄마처럼 감정만 앞세운다고 이 문제가 해결될 거라고 생각해? 당장 내가 돌본다면 기분이야 좋겠지. 더 효도하는 것 같을 거고. 하지만 현실은 달라. 친아들도 아닌 형이 아빠를 돌보는 게 어디 쉬울 것 같아? 엄마도 나이 들어서 그게 가능하겠냐고. 그니까 내가 알아서 해. 나 믿고 한 번만 맡겨봐. 마음에 안 들면 바로 데리고 오면 되잖아. 이미 앞서서 여러 번의 거짓말을 해왔던 아들이었기에 저는 안심하지 못했어요. 그래서 정말 매일같이 확인해서 전화로 물어봤죠. 민폐라는 걸 알지만 걱정이 돼서 어쩔 수가 없었거든요. 다행히 그곳에서 일하는 아가씨가 친절하게 모든 걸 알려줬죠. 오늘도 오셨어요? 아주 지극정성. 정말 아들 내외분이 효자 효부인 것 같아요. 알려주셔서 감사해요, 아가씨. 이 늙은이 말이 귀찮을 법도 한데. 아니에요. 이런 전화 오면 저야 좋죠. 가족들이 그만큼 신경 써준다는 건 이 요양원에서 흔한 일이 아니니까요. 농사일 하신다고 하셨죠? 저번에 오셨을 땐 제가 못 배웠으니 농번기 끝나면 얼굴도 꼭 뵙고 싶네요. 지금 한참 바쁠 때잖아요. 맞죠? 어머, 젊은 처자가 농번기를 알아요? 알죠. 저희 할머니도 농사를 지으셨거든요. 부모님이 일찍 돌아가셔서 저도 할머니 돌아가시기 전까진 쭉 시골에서 살았고요. 그래서 대충 파종 시기도 알고 수확 시기도 알아요. 그리고 앞으로는 제가 아들 내외분 오시면 꼭 알려드릴 테니 걱정 마세요. 저는 그 아가씨 덕분에 안심을 했고 아들 내외에게 더욱 고마워하고 있었죠. 그런데 1년 후 뜬금없이 제 앞에 그런 보험 증서와 유서를 쓰라고 드민 거였습니다.
환갑을 넘긴 나이라 결코 젊다고 할 수는 없지만 당장에 유서를 쓰라니 너무 기가 막히고 당황스럽더군요. 제가 망설이자 며느리가 절 설득하기 시작했죠. 아버님 저렇게 된 거 보세요. 어머님이랑 고작 10살 차인데 사람 일 모르는 거죠. 나이 든 사람들은 자기가 평생 살 줄 알고 아직도 한창 남았다고 하지만 그건 아니거든요. 아예 내 앞에 물이라도 떠놓고 제사까지 지내지 그러니? 아이 보험이야 그렇다고 치지만 유서라니? 이건 좀 아니다 싶다. 뭘 써야 할지도 모르겠고. 별거 없어요. 사망 시 친아들에게 모든 보험금을 주고 싶다. 뭐 이 정도? 간단하죠? 뭐? 도대체 그 무슨... 그야 만에 하나라는 상황이 있으니까요. 어머님 죽고 갑자기 아주버님이 유산 상속해달라고 저희한테 소송이라도 걸면 어째요? 막말로 사람이 안 그럴 거라는 확신 있어요? 지금이야 세상 둘도 없이 든든한 장남 역할하고 있겠지만 나중에 이 사람을 공격할 수도 있다는 말이에요. 어머님은 죽어서 자식들이 싸우는 걸 보고 싶으세요? 어머님, 죽는 것도 미리 대비를 해야 해요. 치매 걸린 아버님보다 어머님이 먼저 갈 수도 있고. 뭐? 너 정말 그걸 말이라고 하니? 이때 제 아들이 나서서 며느리를 비호했습니다. 이 사람이 좀 거칠게 말했지만 틀린 거 있어. 그냥 보호장치쯤으로 생각하면 되잖아. 엄마, 솔직히 아버지 저렇게 된 것 때문에 내가 불안해서 그래. 무엇보다 엄마 모시고 살고 싶기도 하고. 그러니까 이참에 이 집도 정리하고 우리랑 같이 서울 가자니까. 서울? 내가 왜 거길 가? 그리고 집을 왜 정리해? 병태가 여기 사는데. 형은 알아서 살겠지. 답답하게 왜 그래? 솔직히 형은 친아들도 아니잖아. 병태 내 아들이야. 그리고 너희는 돈도 많다고 하면서 왜 이런 보호장치가 필요해? 그래, 너희 말처럼 내가 먼저 죽을 수도 있겠지. 그럼 공평하게 나눠 가지면 되는 거 아니야? 엄마! 지금 아빠 돌보는 게 누구야? 나야! 형이 아니라 골칫덩이 작은 아들이 나라고! 우리한테 그럴 권리 충분히 있다는 뜻이야. 그리고 내가 돈이 탐나 그래? 난 정당한 권리에 내 몫을 받겠다는 거야. 엄마 아빠 죽은 뒤에 제사도 내가 지낼 거고. 그니까 딱 한 줄만 써. 저는 한숨을 푹푹 쉬면서 인상을 썼죠. 어머님 쓰세요. 치매 걸린 시아버지 돌보며 매일을 그곳에 들락거리는 저희도 생각해 주셔야죠. 글자 몇 줄 쓰는 게 아까우세요? 아님 까막눈이신 건가요? 그때였습니다. 난데없이 전화가 울렸고 보니 요양원의 아가씨 번호였죠. 저는 무슨 일이 남편에게 있나 보다 하고 얼른 전화를 받았는데 아가씨가 이러더군요. 오늘도 아드님 내외분이 오셨네요. 언제 봐도 진짜 다정하세요. 지금 누가 왔다고요? 아드님이랑 며느님이요. 저는 전화를 끊고 제 앞에서 작성을 강요하는 작은 아들 내외를 봤습니다. 며느린 짜증까지 부리면서 제게 보험 증서라도 사인을 하라며 떽떽거리고 있었죠. 저는 전화를 끊자마자 며느리의 뺨을 한 대 때린 뒤에 아들에게는 2대를 때렸습니다. 둘 다 거품까지 불면서 왜 때리냐고 소리를 지르기 시작하자 밖에서 큰애가 뛰어들어왔죠. 저는 큰애를 보자마자 저것들 잡아! 하고 명령을 내렸습니다. 정태는 나른 남자라고 반항을 몇 번 했지만 평생 농사를 지어온 병태의 힘을 이길 수 없어서 결국 모든 사실을 털어놨어요. 애초에 매일 요양원을 들락거렸던 것은 사람을 썼던 것이라고 합니다. 몇 번은 자신들이 갔지만 제 남편이 치매라는 사실을 이용해서 쭉 돈을 주고 사람을 고용했다고 하더군요. 아들 내외가 아니라는 걸 알아보더라도 어차피 치매 환자 이야기니 신빙성이 떨어질 거라고 판단했던 겁니다. 매일 지정한 시간에 가도록 이야기를 했지만 오랜 기간 반복되다 보니 고용했던 사람이 그날을 꾀를 부린 거였죠. 아들이 정해준 시간보다 좀 앞당겨서 방문을 했고 그렇게 덜미를 잡힌 거예요. 작은애는 싹싹 빌면서 제게 용서를 구했습니다. 엄마 잘못했어. 진짜야. 근데 일부러 그런 거 아니야. 진짜 사업 성공해서 엄마랑 아빠한테 잘하려고 했다고. 근데 갑자기 수익이 줄어들고 우리도 당장 급해져서. 급해져서? 날 죽이려고 했어? 아니야. 나 그 정도로 쓰레기는 아니라고.
그냥 이건 진짜 보험인 거고 이 시골집 팔아서 사업 자금 좀 하고 진짜 딱 그 정도만 하려고 한 거였단 말이야. 야, 아빠도 요양원 들어갔으니 난 어떻게든 그 돈도 마련해야 했고 나도 사면 초과였다고. 엄마 잘못했어. 나가. 엄마! 자식만 부모 가슴에 대못 박을 수 있는 줄 알아? 나도 너 키우면서 힘들어서 죽을 것 같았어. 네가 부모 선택 못한 것처럼 우리도 너가 마냥 마음에 들었는 줄 아니? 그래도 정성 다해 키우면 사람 구실은 제대로 하겠지. 기대했었던 게 전부야. 근데 넌 사람도 아니야. 어쩜 평생을 그렇게 부모한테 달라고만 할 수 있어? 넌 이제 내 자식 아니다. 엄마 진짜라고. 나도 잘하고 싶었어. 형처럼 나도 잘하고 싶었다고. 정태는 거의 오열을 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눈 하나 깜빡하지 않았고 그 자리에서 바로 나가 병태와 요양원으로 향했어요. 그런데 아들의 말과는 달리 남편은 멀쩡해 보였습니다. 무엇보다 제게 여기 온 게 내 아들이랑 며느리가 아니라니까 하고 정확하게 말을 했죠. 저희 남편을 전담으로 돌봐주던 아가씨도 그 말이 사실이라는 걸 알고 놀라더군요. 죄송해요. 전 그게 치매 증상 때문인지 알고 알리지 않았어요. 전 그것도 모르고. 그게 왜 아가씨 탓이에요? 제가 자식 잘못 키운 탓이죠. 아니에요. 다른 환자분들이랑 다르게 증상이 좀 더디다는 생각을 했는데도 좀 더 섬세하게 더 생각을 했어야 했는데 면목이 없네요. 근데 혹시 병원에서 진단을 받은 게 맞나요? 네. 남편이 병원에 다녀와서 들려준 말이니까요. 시골 읍내병원이요. 읍내... 근데 거긴 장비가 없는 경우가 많고 그냥 간단한 검사로 진단하기도 하잖아요. 차라리 좀 더 큰 병원에서 검사를 다시 받는 건 어떨까요? 여기 1년을 있었는데 아들 내외분 못 알아본 게 치매 증상이 아니라면 너무 증상이 없다고 판단이 되거든요. 혹시 모르니까 이왕에 여기 오신 거 큰 병원 한번 가보세요. 네, 아가씨 고마워요. 한번 가볼게요. 이미 검사를 받았다며 안 가고 싶다는 남편을 병태가 끌고 겨우 가서 재진단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검사는 충격적이었죠. 남편의 병명은 치매가 아닌 경도 인지장애였던 겁니다. 기억력이나 인지 능력이 떨어지긴 해도 치매와는 완전히 다른 질환이었거든요. 심지어 조기 발견하면 회복 가능성도 높은 편이었던 겁니다. 비록 발견이 늦긴 했지만 건강했던 체질 덕분에 증상이 악화되지도 않았다고 했죠. 저는 그걸 듣고 병태와 끌어안고 엉엉 울었습니다. 그러다가 문득 남편에게 화가 나서 물었죠. 당신은 모르는 아들 내외가 그렇게 1년을 찾아오면 뭐라도 했어야지. 전화라도 하든가. 어떻게 생판 모르는 인간들이 아버님 아빠 이러는데 그걸 그냥 뒀어? 이에 남편은 머쓱하게 웃었죠. 난 아니라고 생각했는데 이 치매라서 그런가 가끔 헷갈리기도 하더라고. 나도 내가 스스로가 치매라고 생각해서 이게 아니다 싶은데도 매번 아빠라고 부르니 내 정신이 어떻게 된 줄 알았지. 나 혼자서 이제 똥칠만 남았구나 싶기도 했고. 당신 농번기라 바빴을 테니. 지금 생각해도 참 기가 막힙니다. 아들이라고 하나 있는 놈은 치매라는 이유로 가짜를 보내서 아들 며느리인 척했고 자신이 치매라고 철석같이 믿은 남편은 아들 내외가 아니라고 생각했는데 그걸 알리지 않았으니까요. 어쨌든 그렇게 남편은 다시 저희 집으로 돌아오게 됐죠. 헌데 돌아온 것은 남편뿐이 아니었습니다. 아들도 이혼 후 혼자 터덜터덜 돌아왔으니까요. 그 여자 사기꾼이었어. 내 돈 다 들고 도망쳤다니까. 엄마, 나 이제 갈 곳도 없어. 내가 진짜 잘못했어. 나는 아무리 해도 형처럼은 못 살겠고 진짜 인정받고 싶었는데 그래서 나도 노력하다 그렇게 된 거야. 진짜 나쁜 의도는 없었다고. 난 2번은 말 안 해. 너 내 아들 아니라고 했어. 나가! 엄마, 그 여자 집 나간 것도 내가 엄마한테 돈 빌릴 때 빌리더라도 우리 집에서 모시자고 해서 그렇게 된 거란 말이야. 나 진짜 안 좋은 맘 먹은 거 아니야. 사망보험금도 유언도 그 사람이 그렇게 하는 게 옳다고 했다고. 그냥 난 형이 미워서 밉고 질투가 났을 뿐이고.
난 친아들인데 왜 매번 형이랑 공평하게 사랑을 받아야 하는지 억울했다고. 그때 가만히 있던 병태는 작은 애를 끌고 밖으로 나갔습니다. 그리고 다시 돌아왔을 때 정태의 얼굴은 만신창이가 되어 있었죠. 저는 순간 가슴을 쓸어내렸지만 독하게 마음을 먹었고 남편 역시 마찬가지였어요. 그런데 병태가 저희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제 동생이니까 제가 교육시킬게요. 갈 곳도 없다는데 제 밑에서 일 시키고 싶어요. 병태야, 저놈 하는 걸 보고도 넌 받아주고 싶니? 매번 너한테 하는 걸 좀 봐. 아직도 정신 못 차리고 친아들이니 뭐니 하는 꼴을 보라고. 그 말에 병태는 씩 웃었죠. 그래도 제 동생이잖아요. 무엇보다 두 분한테 사랑받은 저는 그 정도로 상처도 안 받아요. 제가 나눠 가진 사랑 제 동생에게도 나누면 그뿐이고요. 제가 사람 만들어 볼게요. 그 뒤로 작은 아들은 반항 한 번 하지 못하고 농사일을 시작하게 되었어요. 녹초가 된 몸을 이끌고 초점 없는 눈으로 생전 해본 적 없는 밭일을 했죠. 처음에는 죽겠다는 말을 달고 살더니 어느 순간부터는 전보다 더 건강해지고 표정이 좋아졌습니다. 그렇게 시간이 흘러 최근엔 쇼핑몰 사업을 했던 것을 접목해서 온라인 유통을 담당하게 되었고요. 더구나 질색하던 동네 어르신들 물건까지 수수료만 받고 대신 팔아주니 전에 없던 인기를 누리고 있죠. 여전히 큰애만 보면 움찔거리는 게 가여울 때가 있긴 하지만 부쩍 가까워진 것도 사실이고요. 우리 이제 그만 은퇴할까 여보? 은퇴? 당신이 그런 말을 알아? 아니 그냥 산이고 바다고 돌아보면서 그렇게 남은 여생 마무리하면 어떨까 싶어. 그래, 꼭이야. 이번에도 딴소리하면 그땐 화낸다. 한번 요양원에 다녀온 뒤로 부쩍 약한 소리를 많이 하는 남편이지만 오늘도 어김없이 새벽 일찍 밭으로 나갔습니다. 태생이 부지런한 남편 때문에 남은 일생을 여유롭게 여행이나 다니는 삶은 우리에게 없을 거라는 생각이 들더군요. 그래도 앞으론 아주 가끔이라도 그 사람이 좋아하는 바다도 보러 가고 제가 좋아하는 산도 구경하려고 합니다. 든든한 두 아들이 끌고 가면 고집불통 부지런쟁이 남편도 별 수 없을 테니까요. 아마 이 사연을 듣는 분들 중에서도 저처럼 자식으로 속을 끓이는 분들이 있을 겁니다. 살아보니 이런 길은 가지 말았으면 하는 마음일 뿐인데 왜 그리 반대로만 가려는 건지 밤마다 자꾸 억장이 무너질 테고요. 그래도 그 아이들 다 알고 있어요. 단지 지금은 그걸 인정할 여유가 없는 것뿐이에요. 조금 더 시간이 지나면 자기 발로 돌아올 겁니다. 제 길을 찾고 결국은 부모의 품이 얼마나 따뜻했는지 알게 될 날이 반드시 옵니다. 그러니 믿고 기다려주세요. 저도 남은 시간 그렇게 해보려 합니다. 이 사연을 듣고 있는 당신께 인내 끝에 오는 기쁨이 꼭 함께하길 바랍니다.